틱톡.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세 사람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인데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구입 가격을 뇌물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석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오늘 판결이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도 분석합니다. 검찰이 오늘 부산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잇따라 실망감을 표현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동맹관계라고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온라인 이모티콘을 판매하다 한국인들 항의를 받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일본인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관 공무원들의 비리 실태에 대한 SBS 연속 보도에 대해 관세청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명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혐의가 일부 달라져서 형량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오늘 특집 8시 뉴스에선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당시 정권의 비선 실세, 그리고 국내 최대 재벌 총수가 피고인인 사건.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즉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하고 오늘 선고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관심의 초점은 2심까지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을 2심에서 판단한 36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모두 뇌물로 본 겁니다. 또 삼성그룹 내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 측의 청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법원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선고 전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엔 피고인들이 꼭 참석할 필요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1년 가까이 구속 수감됐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액과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가장 쟁점이었던
말 3마리 구입비와 또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그 액수가 다시 50억 원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한 이유를 이현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준 뇌물공여 2가지입니다. 이 중 뇌물액보다 횡령액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는데 유죄로 인정되는 특경가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훌쩍 높아집니다. 3년 이하의 형을 받아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 인정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도 유죄로 인정된 뇌물 횡령액이 1심 89억 원에서 2심에선 36억 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탄 말 3마리는 사실상 삼성이 아닌 최 씨 소유로 봐야 하고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낸 것도 결국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이 다시 50억 원을 넘기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자, 오늘 판결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한 기자입니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배경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던 이 핵심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심에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뭘 해달라는 청탁 대상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면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경영권 승계 인정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씨의 재판에선 모두 받아들여진 데 반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만 이를 부정해 왔는데 엇갈렸던 판단을 대법원이 정리한 겁니다. 다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 사실에서 말하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을 적은 부분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그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법조팀 김기태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집행유예를 풀려났던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구속 수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확정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항소심 판결이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쟁점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심리를, 그러니까 재판을 더 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최종 확정 판결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 수감될 가능성,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훌쩍 넘었고 그럴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 부회장이 100%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판사의 재량으로 최대 절반까지 형을 줄일 수 있는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회장의 법정형이 최저 징역 2년 6개월까지 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징역 3년 이하까지 선고 가능한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계산이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1심에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도 이제 대응 전략을 세울 텐데 삼성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삼성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이 형량을 다퉈서 집행유예를 유지해 보겠다.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선 롯데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가장 바라는 결과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당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면서 이 70억 원의 뇌물 공여, 횡령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뇌물이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점을 재판부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횡령금을 삼성에 반납한 점도 유리한 감경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2심 결과가 크게 뒤집히면서 이 부회장이 상당히 불리해진 건 맞습니다. 다만 횡령죄 말고도 최소 징역 5년 이상 선고되도록 규정된 재산국의 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은 이 부회장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 김기태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결과를 받아든 이 삼성 쪽 분위기는 어떤지 삼성 강남 사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동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궁금한데 혹시 공식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선고 직후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은 집무실로 출근하지는 않았고 바깥의 한 모처에서 대법원 판결을 TV로 지켜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총수가 다시 긴 재판을 받아야 하고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했던 결과라는 걱정스러운 반응입니다. 삼성그룹은 선고 직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회사 차원의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내부에 큰 위기감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일본에도 가고 현장 가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는데 아직 확정 판결이 남긴 했지만 삼성 경영에도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반도체 부분의 부진 속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겹친 상황이지만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활동폭은 위축될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각 부문의 전문 경영 체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등 그룹 미래를 위한 신사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과 전경련은 삼성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 안타깝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경실련과 민주노총은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2심과 달리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줬던 말 3마리와 그리고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고 경영권 승계 현안도 실제 있었던 걸로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뇌물 액수가 달라진 만큼 형량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뇌물을 받은 사건은 따로 떼어내서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었던 최순실 씨는 기업들에게 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혐의, 그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전체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이런 이유들로 이 3명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서 선고할 경우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지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액 86억이 인정돼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따로 심리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직권으로 2심 결과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기소될 경우 다른 죄와 구분해 선고해야 하는데 지난 하급심에선 뇌물 혐의와 직권 남용 등을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한 겁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범죄 사실들을 분리해 다시 선고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만큼만 가중해 총 형량을 정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을 분리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더해 최종 형량을 선정하는 만큼 형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는다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선 뇌물 액수가 절반 넘게 깎이면서 다 아시는 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습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판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오늘 대법원은 그 2심의 핵심적인 판단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영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 2심 결과가 크게 달라졌던 건 핵심적인 두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1심은 삼성 승계작업 현안의 존재와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뇌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승계작업도 말 3마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간단히 말해 2심의 판단을 깨고 1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정도면 된다며 승계 작업 현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말 소유권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말 패스포트에 삼성전자가 기재된 것 등을 근거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말 사용권만 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소유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말 소유권과 관련해 삼성 측에 화를 낸 뒤 삼성이 말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사용권뿐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까지 넘겨줬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2심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50억 원의 뇌물과 횡령을 유죄로 봤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자, 삼성에서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수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원경 기자, 검찰의 삼성 바이오 수사가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승계를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는 합병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감행됐다. 이게 검찰의 시각인데요.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삼성 측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셈이다. 이렇게 검찰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했던 관련자 조사를 조만간 재개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수사했었던 박영수 특검도 반응을 내놨는데 그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은 3년 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이 돼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 이후에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일부 상고 기각된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말 3마리가 뇌물이란 점이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순실 씨 측은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단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국정농단 프레임에 편승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부수적인 쟁점만 다루고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했다며 8월 29일이 경술국치일이었던 것에 빗대 오늘이 법치일로 기록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도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고 서울구치소 안에서 운동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법원 주위에는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폭우 속에서도 1,500명이 모여 대법원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와 또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줬었던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압수수색 진행했는데 좀 관련 증거들은 다 확보하셨나요? 검찰은 오 시장과 비서실장 등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대여섯 개 분량의 부산의료원 관련 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부산시 재정혁신 담당관실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 압수수색에서 노 의료원장 임명 당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료원장은 양산 부산대병원 원장 시절 조국 후보자 딸에게 6차례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장학금을 준 대가로 부산의료원장이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오거돈 부산시장은 SNS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임명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오늘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업무상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조 씨는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국회에서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오늘 여야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삼으려는 거냐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하냐며 맞받았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증인 채택 공방이 벌어진 법사위 간사회동. 다른 증인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족을 인질로 삼는 지금 가족을 인질이라는 다른 뜻이나 알고 합니까 지금? 예? 민주당이 가족을 인질 삼아서 청문회를 지금 맹탕으로 만들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1대3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증인을 보호하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 하세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후 전체 회의에선 증인 채택을 두고 야당이 표결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이 안건 조정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정안 처리를 막을 때 사용한 것, 이번에 여당이 반대로 활용한 겁니다. 그 얼굴을 가진 거는 조국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서 안건 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국 증인 채택 안건은 물론 조 후보자 청문회 실시 안건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검찰 추가 압수수색을 두고도 여야는 180도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남용 정치 개입이라고 했고, 수사권에 대한 남용일 수 있을 뿐더러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당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좀 정신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바로 사퇴해야 되지요. 내일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라서 나흘 앞으로 예정된 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조국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집단 창작이고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는 자유한국당과 연관지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13년 전 직접 국회 청문회장에 섰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신은 더 심한 반대에 부딪혔었다며 조국 후보자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사퇴 요구 촛불 집회를 자유한국당과 연결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물방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이른바 명문대라는 기득권을 가진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정을 표출할 이유가 있느냐, 마스크는 왜 쓰느냐고 물었습니다. 언론의 의혹 보도는 소설로. 집단 창작이죠.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잘난 척하더니 검찰 수사는 가족 인질극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지금 여론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당장 촛불 집회를 2차례 열었던 서울대 내부 커뮤니티에선 딸 논문 문제 등 핵심 의혹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정당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왜곡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비판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했던 조국 후보자의 과거 글이나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까지가 검증의 완결이라고 했던 현 정부 청와대 말에 비춰본다면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 소설 취급한 유 이사장의 인식이야말로 진영 논리에 따른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 또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문구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사실상 검색어 순위를 통해서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내용은 엄민재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전 10시에 맞춰서 검색어를 입력하자 같은 단어를 입력해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올리자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 사망, 이 단어는 네이버에서 오전 10시 47분 급상승 검색어 19위를 시작으로 12시엔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사람들은 의견을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제는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가, 어제는 가짜뉴스 아웃이 한동안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면 순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포털 사이트 업계에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인위적인 클릭수 늘리기, 이른바 어뷰징을 줄이기 위해 로그인한 이용자들의 검색어 입력만 급상승 검색어 수치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단어를 여러 사람이 집중적으로 검색해야 순위가 오르게 됩니다. 여론의 동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의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서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집단 의견을 강화하려는 검색어 여론전 현상은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1910년 오늘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입니다. 그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정직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뒤 수없이 사죄하고 또 지금도 반성을 거듭하는 독일을 언급하며 아베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광복절 땐 언급을 자제했던 과거사 문제를 경술국치일인 오늘은 다시금 분명하게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경제보복 사태를 일으키고도 한국 탓만하는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논리로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연일 한국을 향해 실망과 우려 메시지를 전하는 미국에게 원인 제공자는 일본임을 거듭 확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미국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지 얼마 안 돼 미 국방부 차관보가 공개적으로 연장을 요구한 건데 다만 이번엔 일본에도 실망했다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워싱턴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는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공개 강연 자리에서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Serious mis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Moo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erious security challenges we face in Northeast Asia.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요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히려 불만 표현의 수위를 올리면서 연장 요구를 공식화한 겁니다. 에스퍼 국방장관도 협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We share more interests and values and things in common than we do not. And I want to build upon that and hopefully resolve this quickly, move forward and get back on the important track we need. 에스퍼 장관은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모두 실망했다며 양비론을 폈습니다.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and of course encourage them, urge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한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내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도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말로 들리지만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익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미국과의 입장차가 계속 드러나는 상황,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반응이 오늘까지 이어진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보 전략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수라는 자국의 관점에서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도 현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도 오늘 동맹이라 해도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국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안보 문제로 보는 만큼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은 오늘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군사정보협정 종료 결정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징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일본에서 8천만 명이 쓰는 스마트폰 메신저이자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이모티콘을 판매하다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창작자가 올린 이모티콘을 검증도 하지 않고 판매했던 건데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정작 일본 홈페이지를 통해선 아무 유감 표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8시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의 온라인 장터에 올라온 이모티콘, 이른바 스탬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그림 옆으로 일본어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약속, 그게 뭔데? 당신이 잘못한 거야. 부정적인 표현들 가운데는 최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비꼬는 듯 파기, 반대 등의 단어들도 눈에 띕니다. 일본의 민간 창작자가 만들어 라인 측에 판매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가 시작된 뒤 한국의 라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잇따랐고 결국 2시간 만에 판매 중단과 함께 삭제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자회사로 한국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플러스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국적을 비방, 공격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미처 거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은 한국의 라인플러스 사이트에만 올라왔고 같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일본 법인의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에서만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하 콘텐츠가 겨냥한 건 일본 시장인데 여기선 사과는커녕 해명 한마디 없는 겁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상습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굳은 표정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만 남긴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원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4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미국과 마카오 등지에서 십수억 대의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가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현지에서 외화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원정 도박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환치기 혐의도 시인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미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박 자금을 YG 미국 법인 등을 통해 조달했을 경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광역수사대 수사관을 불러 2014년 외국인 사업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인데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양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최근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부품에 먼지가 끼고 옷에 악취가 배는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LG가 145만 대를 모두 무상 수리하기로 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LG전자의 자동 세척 의류 건조기를 구입한 김모 씨는 벌써 2차례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건조된 옷이나 이불에서 악취가 났기 때문입니다. 걸레 썩은 냄새 비슷한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먼지가 많이 꼬였다. 그래서 이거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50가구를 조사해봤더니 건조기가 대형일수록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물이 일정량 모여야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하는데 소량의 의류를 건조하거나 침구 털기 기능을 사용하면 물이 모아지지 않아 자동 세척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세척에 사용된 물이 남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소비자가 2년 6개월 동안 사용한 건조기를 열어봤습니다. 컨덴서 부품인 구리관은 녹이 슬어 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건에 상관없이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꾸고 문제 부품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LG전자는 권고를 수용하고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145만 대에 대해 10년간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미화원 29명이 한꺼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연령 제한 조건을 새로 만든 건데 주민들이 나서서 해고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4년여 동안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해온 경비원 68살 A씨는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달 말 재계약을 앞둔 동료 경비원과 미화원 29명 모두가 아파트 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황당하겠죠. 정년이 없으니까 열심히들만 일해주면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만 63세 이상의 고령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연령 제한 조건을 만들어 새 업체로 고용 승계가 안 된 겁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경비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850여 세대 가운데 500여 세대가 해고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거라.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공개 입찰 시 업체들을 공정한 조건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용역회사하고 가입주체하고 계약만 하는 거지 또 경비원 쓰고 해고하고 용역회사에 사는 거지 우리하고 차이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동의 없이 연령 등 취업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29명의 생계를 놓고 입주민들의 우려도 잇따르는 만큼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다음은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방사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의혹을 받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또 먹거리를 굳이 올림픽에 쓰겠다는 이유로 안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권정호 기자입니다. 일본 의학자와 병리학자 8명은 지난해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한 논문을 국제학술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7년 니혼마츠시에서 측정된 버섯 가운데 무려 40.7%가 발암 물질인 세슘 137의 기준치 100베크렐을 초과했습니다. 50베크렐 이상 검출된 것을 합치면 전체 샘플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현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수치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버섯의 세슘 농도가 평균 5.25 베크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검출된 것도 7.16에 그쳤습니다. 양쪽이 측정한 연도는 2017년으로 같고 지역도 니혼마츠시로 동일하지만 후쿠시마현이 발표한 버섯의 세슘 수치는 일본 학자들의 논문에 비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후쿠시마현이 불리한 자료를 일부러 축소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측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일본에서 실행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식자재의 방사능 수치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쿄 조직위는 후쿠시마현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라는 통보만 해왔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자, 이런데도 일본은 후쿠시마는 이제 안전하다면서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피난민은 후쿠시마 인구의 2.3%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떠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온 거 아닌가 싶은데 과연 맞는 말인지 이경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후쿠시마현이 만든 웹페이지, 도쿄 원전 사고 후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10개 언어로 홍보합니다. 근거로 든 통계, 피난민은 현재 후쿠시마 인구의 2.3%에 불과하다. 2.3%가 어떻게 나왔느냐? 후쿠시마 인구 186만여 명, 피난 인구 4만 3천여 명, 그 단순 비율입니다. 나머지 97.7%는 피난에서 돌아온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2.3%라는 수치는요, 우리 수학 시간 때 분모를 막 부풀리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건 그냥 피난율이고요. 정말 안전한지를 보여주려면 피난 간 사람 중에 돌아온 귀환율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역 언론 보도 참고하겠습니다. 타무라 지역은 80%가 넘었지만 나미에, 도미오카 지역은 10%가 넘질 않네요. 총 귀환율 23.2%. 열의 8분 돌아오길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저희 기자가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을 만났는데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돌아오길 꺼린다는 증언. 말이 23%지 이조차도 원전 복구 근로자들이 포함된 수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震災前からいる人は何人ですかそれ作業員も含めての人数でしょって言うから役場もそうですって言うから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통계를 앞세우면서 안전하다, 괜찮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계, 무턱대고 믿기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단 한 건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던 불화수소, 이게 반도체 만들 때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데 일본 정부가 이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걸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취재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 전해주시죠. 일본 정부는 오늘 수출 규제 이후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지 않고 있던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을 승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4일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첫 승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의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3개 필수 소재 가운데 극자외선 공정용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만 2건의 수출 승인을 했을 뿐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소재에 대해선 승인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입되는 불화수소는 삼성전자에 납품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분량과 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이번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절차를 거쳐 수출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과 SK가 일본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수출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한 달 전보다 80%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법 개편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야 3당의 공조가 재연된 건데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청문회 외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격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90일이 보장된 거를 지금 단 3일 만에 처리하고 나서 이거 날치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무슨 방해를 하러 오신 겁니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발언권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선거법 날치기 피켓을 들고 대거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지만 홍영표 위원장은 기립투표로 표결을 밀어붙였고 의사일정 여야 4당 공조 속에 19명 중 11명 찬성,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은 국회법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거 국회법 해설서 이거 쓰레기 쪽에 버리십시오.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통과된 선거제 개편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지역구 28석 줄이고 비례를 늘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법사위 심사 90일을 거쳐 이르면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내일과 모레 장외투쟁과 함께 인사청문회 외에 모든 국회 일정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후에 예정돼 있던 외통위와 예결위 전체 회의도 파행했는데 다음 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포함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 나라 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화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 지출액은 513조 5천억 원입니다. 500조 원을 넘기는 건 역대 처음인데 올해와 비교하면 9.3% 늘어나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넘게 됩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 정부가 적극 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긴급 대응하기로 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 투자 확충에 2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와 신산업 지원에 4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특히 서민들이 힘든데 관련 지원도 크게 늘립니다.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지원 일자리를 95만 5천 개 만들고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관련 지출을 올해보다 21% 늘린 25조 8천억 원 책정했습니다. 다만 해마다 총 지출이 늘면서 재원 마련은 앞으로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엔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엔 국채 60조 2천억 원을 더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에 바짝 다가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7,800명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을 한 건데 개설 강의가 줄어들어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8년간 강단에 섰다가 올해 초 실직한 시간 강사 조모 씨는 이후 강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들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자괴감을 시달리고 있죠. 대학들은 강사들에게 위장 취업을 권하거나 초빙 교수 계약을 요구하는 등 편법 채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체가 있으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가짜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사대보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PR을 하고. 교육부 조사 결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학기에 실직한 강사 수는 7,834명으로 전체 강사의 13.4%에 달합니다. 강사 고용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구조 조정에 나설 거란 우려가 현실로 증명된 겁니다. 강의 수는 줄어들고 대형화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피해는 학생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필수 과목 개설 강의가 부족해 수강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려면은 꼭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번에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편람에서. 그래서 이게 강사가 아직 채용이 안 돼가지고. 교육부는 해고 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 1,4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지만 해고 규모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이 집회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폭력 시위를 원천 봉쇄해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사태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홍콩 시위에선 시위대의 화염병이 더 늘어났고 경찰의 실탄 경고 사격까지 나왔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 폭력성이 다시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呢啲正正反映咗警隊對所有違法嘅行為都一定會嚴正執法。 이에 따라 모레 예고된 대규모 도심 집회와 행진을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자체를 불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레는 중국 정부가 5년 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뒤집고 간접 선거제를 결정한 날로 시위 주최 측은 이날로 맞춘 대규모 집회에서 행정장관의 직선제 실시를 거듭 요구할 방침입니다. 때문에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주둔 중국군이 오늘 새벽 병력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군 당국은 매년 진행하는 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군용 트럭과 장갑차들이 대거 홍콩을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홍콩 인접 선전시도 시민 24만 명을 폭력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경찰로 투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 대규모 시위를 앞둔 홍콩을 향해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서엽입니다.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팀이 연속 보도한 관세청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행태와 관련해 관세청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직원에 대해 현재 정식 수사 중이며 다른 연루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SBS 보도를 계기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